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비아알레마나라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13만 명 정도 사는 한적한 곳인데요. 관광지라기보단 현지인 주거지역이에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기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오늘 토미에서는 웬만해선 보기 힘든 그런 악력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먼저 16살 암바르 코르네호. 그녀는 이모와 함께 비알레나마의 시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엄마 데니스 야노스는 그 집에서 약 한 20분 정도 떨어진 주택 코바돈가 641번지에서 따로 살고 있었죠. 나중에 이 주소가 중요한데 혹시 가능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모녀가 같이 살지 않았는가 보면 1년 전인 2019년 엄마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딸 암바르의 거처가 애매해졌고 결국 엄마가 딸을 이모네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 후 한 달에 한 번씩 암바르는 자신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엄마의 집을 방문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아침 9시. 이날 암바르는 엄마 집에 가기 위해 채비를 하게 돼요. 이모한테는 점심 전까지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이때 이모가 너 조심해라 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이게 좀 낯설죠? 아니 엄마 집에 간다는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 데니스에 대해 알아야 해요. 데니스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정 결핍도 상당히 심했어요. 부모가 이혼한 후 여동생과 함께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됐는데 14살쯤 됐을 때 시설을 뛰쳐나왔고요. 그때부터는 여러 남성들에게 기생하며 살아오게 되죠. 그러다 2003년 21살 정식 성인이 된 데니스는 율리세스 코르네호라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사실 데니스 본인조차 원치 않던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퉜죠. 게다가 데니스는 아이를 가진 몸으로도 여러 남자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거예요. 율리세스는 이런 태도에 진절머리가 났고요. 아이만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겠다 했죠. 근데 어쩐 일인지 데니스가 한사코 반대를 해요. 내가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양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양육비를 받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 데니스가 완전히 이 율리세스한테 마음이 떠났는지 그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요. 이 일로 율리세스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자 데니스는 더욱더 자유를 만끽하면서 만삭의 몸으로 여러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며 문란한 삶을 이어갔어요. 그 와중에 태어난 아이가 암바르입니다. 출산 당시 데니스는 오랜 친구였던 남성 후안과 동거 중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애아빠한테 뜯어낸 양육비로 잘 먹고 살기 급급했어요. 그리고 결국 딸을 근처에 살던 친동생, 아까 등장한 그 이모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후안과의 사이에서 또 임신을 합니다. 이어 두 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들도 똑같이 방치되는 거예요. 심지어 2007년에 태어난 막내는요. 생후 4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칠레 정부가 이 사건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아동학대로 인지를 했고요. 엄마 데니스의 양육권 박탈하고 암바르와 그 2명 중에 1명 남은 남동생을 보호시설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데니스가 좀 정신을 차렸는지 후안과의 관계 정리하고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얼마 후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때 암바르의 아빠 율리세스는 내가 딸을 키우겠다 주장했어요. 왜냐면 데니스는 엄마로서 너무 부적절하다. 이런 소장도 몇 번이나 제출했고요. 하지만 매번 법원은 데니스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율리세스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홀로 딸까지 키우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딸과 다시 재회를 한 엄마 데니스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끝없이 비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뇌를 시킵니다. 네 아빠가 우리 가족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야. 널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니네 아빠 우리 버렸고 양육비도 한 푼도 안 줘. 너 아빠한테 가면 엄청 고생할걸? 그렇게 암바르는 그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아빠에 대해서 좀 미움이 생겨요. 근데 진실은 뭐냐? 율리세스는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 보냈고요. 또 여러 번 딸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데니스가 그냥 중간에서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걸 몰랐던 딸은 법정에서 저는 엄마랑 살래요 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 데니스가 모든 양육권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암바르와 남동생이 엄마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옥 같은 삶이 펼쳐져요. 엄마가 수시로 여러 남자들을 집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린 애들이 집에 있는데도 이 남자 만나서 좋으면 그냥 바로 동거해버리고요. 또 애들 뒷전이고 그 남자의 식사 챙기고 빨래 해주고 또 애들 앞에서 돈 없는 애정 행각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데니스의 남친들이 암바르, 이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요. 당시 애가 겨우 7살이었거든요. 근데 암바르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엄마, 애 남자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근데 이때 데니스가 아이를 비난합니다.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구니까 남자들이 그러는 거지. 윽박 지르는 거예요. 어쩌면 딸이 아닌 한 여자로 바라보면서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니스는 좀 애정 결핍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남친이 뭔가 딸한테 더 관심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말도 안 돼. 이런 집에서 자라는 암바르, 지켜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근데 데니스는 또 이런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친동생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려요. 그렇게 암바르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무려 10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던 2019년 또 데니스가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 남성은 54살의 휴고 부스타만테였어요. 근데 그 당시 데니스가 37살이에요. 그 나이 차이가 거의 17살 정도 나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연애를 하더니 금세 이제 같이 살자 막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고가 집에 들어왔죠. 근데 그때 당시 암바르가 16살인데 휴고를 보자마자 이 남자가 이번 엄마의 남친이 이전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어떤 쎄한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첫날부터 너무도 불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6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가 직접 구글 검색에다가 휴고 부스타만테 이름을 넣어보게 됩니다. 아니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죠. 휴고가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였던 거예요. 그 신문 내용을 더 읽어보니까 14년 전인 2005년에 휴고가 전 여자친구인 49살 베로니카와 그녀의 9살 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칼로 목을 그어 살해했대요. 그런데 뒤이어 시신을 유기한 방식이 더 끔찍합니다. 2사람의 시신을 드럼통에 구겨 넣는데 그게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신을 아예 밟아서 뼈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냄새를 없애려고 드럼통 안에다가 석고를 채워 넣었고요. 또 이 드럼통 자체를 아예 집 마당에 매장해 두거든요. 근데 머지않아 이제 냄새가 퍼졌고 결국 범행은 들통나게 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휴고는 징역 27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칠레가요.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고가 이걸 노리고 11년간 착실하게 복역을 한 후 결국 2016년 모범수로 선정되면서 사회로 나오게 된 거죠. 와,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범인입니다, 휴고는. 근데 그런 휴고가 우리 엄마랑 만나고 있어? 너무 놀란 암바르가 서둘러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걸 말해줘요.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건 정작
안바르였습니다.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딸한테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입 놀리지 마라. 비난하는 겁니다. 와, 근데 안바르는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휴고를 좀 내쫓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살고 있던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우리 집에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돼요. 이렇게라도 휴고를 내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결국 이걸 알게 되고 크게 분노했죠.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면서 딸을 내쫓았고요. 그 남동생만 챙겨가지고 아예 휴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안바르는 다시 이모의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이모는 불안해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2020년 7월 29일로 돌아와서 이모는요, 그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휴고가 전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바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면 엄마 데니스가 안바르를 집안에 아예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양육비 줄 때는 문 앞에서 만나서 얘다 하고 그냥 봉투를 툭 던져주는 식이었어요. 이건 이제 딸에 대한 혐오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바르가 휴고와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다행이었고요. 자, 그런데 평소 안바르는요, 엄마한테 돈을 받고 곧장 이모네로 돌아왔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도 틈틈이 문자를 보냈고요. 그런데 7월 29일 그날은 달랐죠. 엄마네 도착했다는 문자는 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가 단문도 하고 전화도 걸어보는데 어라?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데니스한테 전화를 해서 네 딸 어디냐? 조카의 행방을 물었죠? 그러자 하는 말이 걔 오늘 안 왔어. 귀찮게 하지 마. 너무도 차갑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딸이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분명 안바르는 엄마 집에 도착했다고 문자를 했거든요. 근데 오지 않았다? 이모는 수상함과 불길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16살 소녀 안바르의 실종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죠. 다들 막 이제 손전등 들고 주변 수색했고요. 또 전단지 인쇄해서 거리 곳곳에 붙였어요. 또 SNS에 실종 소식 알리면서 제보를 기다렸고요. 그런데요, 반면 엄마라는 이 데니스는 너무도 무심합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그냥 막 자기는 그냥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술 마시고 떠들고 웃고 이런 모습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요. 뭐 저런 엄마가 있냐 분노를 했고 또 동시에 그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 휴고의 살인 전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도 혹시 저 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그런 의혹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이웃들도 이 휴고의 집 앞에 모여가지고 너 안바르 어딨냐 내놔라 농성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휴고는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였죠. 아니 의심되면 집에 들어와 보시던가 뒤져봐. 시체가 있었으면 냄새가 밖에까지 다 퍼지지 멍청이들아.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한번 이제 해봐서 안다는 듯. 그런 말투와 표정에 일말의 긴장감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경찰 또한 안바르 실종에 휴고가 연관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CCTV를 분석한 후에 마지막 행적을 드디어 찾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엄마 데니스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딸이 집 앞에 띵동 도착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돈만 주고 보내잖아요. 집 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바르가 다시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 안에서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증거를 토대로 즉각 휴고의 집을 압수수색해요. 안에서 오래된 혈흔이 발견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안바르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안바르의 실종 혹은 살인과 관련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던 8월 3일 돌연 휴고와 데니스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충분하죠. 그래서 즉각 경찰도 체포영장 발부하고 또 도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CCTV 추적하고 신용카드, 목격자 진술 다 긁어모아요. 동시에 16살 딸의 실종과 관련된 친엄마와 그의 남친을 찾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SNS에 올려서 빠르게 사건을 전파시켰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칠레의 릴루릴루 지역의 한 캠핑장에서 두 사람이 은신하는 것 같다라는 제보가 접수돼요. 2020년 8월 6일 도주한 지 겨우 3일 만에 휴고와 데니스가 체포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체포 직후부터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경찰이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떻게 자백을 받아낼까? 우선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먼저 엄마 데니스를 집중적으로 신문하면서 설득했죠. 네가 수사에 협조를 하면 형량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러자 데니스가 그래요? 사실 휴고가 딸을 죽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운 거예요.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는 살인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웃들이 딸을 찾을 때 자기는 막 술 먹고 조롱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여기서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생각해놓은 다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데니스가 말한 그 진술 내용을 고스란히 녹화해요. 그리고 바로 옆방에 있는 휴고에게 가서 이걸 보여줍니다. 휴고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고가 어이없네? 막 웃으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죠.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휴고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혼자서 죄를 다 뒤집어 쓸 상황입니다. 이걸 파악하자 휴고가 입을 뗐어요. 자, 먼저 이 데니스와 휴고 두 사람의 살인 공모는 이미 1년 전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딸 안바르가 휴고를 쫓아내려고 관리소에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게 계기였대요. 데니스는 딸이 내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겼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휴고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딸을 없애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육비 수령을 미끼로 삼은 거예요. 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와라. 양육비 줄게. 이걸 일부러 유도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칠레라고 계좌이체 없을까요? 그거 가능한데도 직접 오라고 한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딸의 어떤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끌어들이자 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건 일주일 전입니다. 휴고는 그날이 디데이다라고 정해놓고 그렇다면 시신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범행에서는 석고로 시신을 덮었지만 냄새가 새어나왔잖아요. 그래서 휴고가 막 검색을 했고 아이스박스에 넣으면 부패를 늦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집 마루 바닥 아래에다가 아이스박스 매장하고 그 위를 다시 파라핀 왁스로 밀봉을 하면 냄새를 3중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또 데니스가 시내에 가서 파라핀 왁스 3개의 아이스박스를 구매합니다. 지금 자기 딸 죽이는 계획에 데니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다 사건 당일 데니스는 같이 살고 있던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먼저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아침 9시 반쯤 딸이 집에 도착을 했죠. 평소와 다르게 너 우리 집에 좀 들어와 볼래? 이때 안바르가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휴고가 지금 외출 중이다 라는 말에 안심이 됐고 처음으로 엄마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문 뒤에 숨어있던 휴고가 등장합니다. 안바르를 보자마자 머리를 가격해서 쓰러뜨렸고요. 입 안에
이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천을 막 밀어 넣었어요. 그 딸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둘이 합세해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끔찍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휴고가 암바르를 성폭행해요. 그리고 엄마 데니스는 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두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이게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제가 내용을 말하지 않아야 되나 제가 생각도 했는데, 아니 이런 엄마가 어딨냐고, 정말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인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암바르는 폭행 속에 결국 질식사로 사망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빠르게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바닥에 시신을 눕히고 15조각으로 훼손을 했고요. 이어서 준비해둔 3개의 아이스박스에 토막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휴고는 마룻바닥 뜯어냈고요. 2m 깊이의 구덩이를 파더니 거기에 박스를 매장해요. 파라핀 이미 다 넣었고 구덩이로 다시 흙을 메웠죠. 그렇게 완벽하게 밀봉을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룻바닥 전체를 다 새 나무로 교체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수색을 하던 과정에서 이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데니스는 만족스럽다는 듯 휴고에게 말합니다. 자기 너무 사랑해. 나 이제서야 좀 마음이 놓이네. 그녀에게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재판부는 휴고와 데니스에게 40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약 1년 반 후인 2023년 8월이었는데 휴고가 자기를 인터뷰하던 기자한테 돌연 충격 고백을 합니다. 기자 양반,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 받아 적어요. 이사벨 히노사, 에두아르드 파에스. 이름 2명을 말한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두 사람은 지난 1996년 실종 신고가 된 모자였어요. 이사벨은 55세, 에두아르드는 27살. 근데 과거 휴고가 이사벨의 남친이었죠. 근데 이제 모자가 사라지고 또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지금 왜 이 사람은 휴고한테 나와? 경찰들이 막 허겁지겁 재조사를 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피해자 이사벨, 그러니까 그 실종자 이사벨의 주소가 코바돈가 641번지더라고요. 이 주소 기억하시죠? 여긴 암바르가 살해당한 곳이자 휴고와 데니스,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집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휴고가 가석방되고 나와서 이 이사벨의 집을 구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 오죠. 시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집안의 마루 바닥을 다 뜯어내요. 그러자 암바르 시신이 묻혀있던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침내 이자벨 모자의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와, 또 발견됐어. 지금 이 추가적인 사건은 2025년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은 휴고 이 새끼가 아무래도 추가 살인을 더 저지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과거 행적과 실종자들을 대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2명의 악마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귀던 여성과 그의 자식들을 유독 살해하던 남자 휴고, 그리고 그런 살인마를 너무 사랑해서 딸을 죽이는데 동참한 엄마 데니스. 아니 이거 무슨 연쇄 살인마한테 자기 딸 바친 거 아니냐고요. 사건 전말이 전해지고 칠레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암바르의 아빠 율리세스가 크게 분노했죠. 그러면서 애초에 자기한테 양육권을 주지 않은 법원에 울분을 토했어요. 동시에 휴고가 그렇게 쉽게 가석방된 것도 논란입니다. 아무리 모범수라 할지라도 두 사람, 특히나 9살 아이까지 살해했어요? 그런 범인이 풀려났다? 결과적으로 그를 세상으로 돌려보낸 사법부의 판단이 또 다른 비극을 낳게 한 거죠.
마지막으로 피해자, 이 세상의 온기를 채 느껴보기도 전에 친엄마와 그의 남친에게 목숨을 잃은 암바르가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아침, 멕시코 북부 산페르난도 지역에 살던 20살 여성 카렌 로드리게스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잠깐 멈춘 순간 갑자기 카렌의 차 앞뒤로 2대의 트럭이 막아섰죠. 곧장 이 트럭에서 남성들 무리가 우르르 내리는데 카렌은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달려온 남성들은 카렌을 강제로 끌어냈고요. 그대로 그녀를 납치하고 말아요. 이게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사실 여기엔 이 멕시코 산페르난도 지역의 혼란스러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요. 그만큼 마약 조직 카르텔이 판을 치고 있죠. 아시다시피 카르텔은 미국으로 마약을 밀매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카르텔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아주 잔인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대 조직원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거리에 걸어놓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게다가 이런 공포는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져요. 이 산페르난도 지역에서 카르텔이 점령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법도 경찰도 통하지 않을 만큼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서 카렌을 납치한 그 무장 세력의 정체 또한 이 지역을 점령한 제타스라는 카르텔의 소행이었죠. 참고로 제타스는 멕시코에서 가장 폭력적인 카르텔 중 하나입니다. 그 예로 지난 2010년에 무려 72명의 이민자들 다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소위 산페르난도 학살이라고 부르거든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이었고요. 아니 그럼 이들이 왜 착한 시민들을 죽이는 거냐? 최근 제타스의 경쟁 조직이 많이 생겼습니다. 입지가 줄어들었죠? 그렇기에 더 많은 마약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그 방편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고 있던 겁니다.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죠. 한편 딸의 납치 소식을 들은 53세의 엄마 미리암 로드리게스는 당시 멕시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의 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멕시코로부터 딸이 납치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고용주한테 간단한 메모만 남겨둔 채 즉각 멕시코로 돌아왔죠. 범인들로부터 연락이 온 건 얼마 후였습니다. 카렌의 몸값으로 7만 7천 달러, 하나로 한 1억 원 정도를 요구해요. 딸을 살리고 싶다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반드시 돈을 준비해라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돈도 돈이지만 카르텔이 끼어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악명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기에 가족들은 절망합니다. 사실 그래도 카렌의 집안은요, 대대로 이 지역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카렌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즉 이 카렌이 사업가라서 제타스의 표적이 된 거예요. 돈이 있는 거 알고요. 납치범들의 전화를 받은 엄마 미리암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공권력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요? 꼼짝도 하지 않죠. 아시다시피 멕시코가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그 예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냥 이유 없이 실종된 사람만 대략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대략 6천 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경찰에게 실종 사건? 이건 평범해요. 늘 벌어지는 일이고요. 근데 또 카르텔이랑 연결되어 있다? 오히려 경찰은 주춤합니다. 여기서 미리암과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은행으로 가서 예치되어 있는 돈 전부 인출했고 또 부족한 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대출로 돈을 준비했어요. 그거 다 가방에 넣어서 조직원들이 지정해준 장소에 내려놓고는
제발 딸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돈만 가져갔습니다. 얼마 후 납치범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카렌의 몸값으로 2,000달러, 그러니까 한화 2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달래요. 사실 이 납치범들은요, 카렌 가족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 큰 돈을 준비한 것에 좀 놀랬어요. 아니, 사실 기뻤죠. 역시 얘네 돈이 있구나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낼 꿍꿍이었고요. 근데 이 가족들이 언제까지고 카르텔에 끌려다닐 순 없잖아요. 당장 딸의 안전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 미리암이 나섭니다. 그녀가 납치범과의 통화에서 내가 너네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겠다 라고 대범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때 조직원들은 좀 깔깔댔어요. 중년의 여성이 제 발로 우리 카르텔을 만나겠다고 찾아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경계 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며칠 후 미리암은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제타스 조직원 2명과 대면합니다. 돈을 건네줬고 니들이 하란 대로 했으니 제발 내 딸 돌려달라고 애원해요. 하지만 조직원들은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머리 쓰는 거예요.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어디선가 치치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그 조직원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전을 하면서 이걸로 경찰이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또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때 그 상대방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마. 엄마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새기게 됩니다. 이날 돈은 건넸지만 여전히 딸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애가 탔어요. 이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카렌이 살아있을 확률도 점점 낮아지니까요. 어쩌면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엄마 미리암이 또다시 결심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딸 데려간 범인들에게 기필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다짐이었죠. 어쩌면 이건 딸이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희망에서 아예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범인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요? 엄마에겐 단 한 개의 실마리가 있었죠. 바로 사마. 미리암은 먼저 딸의 SNS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보면 조직원들은 분명 카렌이 언제 출근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경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조직원 중에 누군가가 카렌과 가까운 사이일지도 몰라요. 그 희망을 가지고 추적을 하던 중 SNS에서 사마라는 이름의 남성을 찾아냅니다. 엄마가 들어가서 사진들 하나씩 다 분석했고 여기서 무언가 눈에 띄었죠. 최근에 사마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아이스크림 가게의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 유니폼을 통해 가게 위치를 알아냈고요. 즉각 차를 몰고 2시간이나 되는 그 가게에 도착합니다. 바로 행동한 건 아니었고 여기서 미리암이 무려 몇 주 동안이나 계속 주변을 맴돌아요. 사마가 나타날 거다 때를 기다린 거죠. 그렇게 피말리던 시간이 이어지던 중 드디어 사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사진 속의 종업원을 차에 태우더니 어딘가로 향해요. 미리암도 빠르게 뒤쫓아갔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사마의 집이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거처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미리암의 본격적인 위장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과거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입었던 유니폼 꺼내서 입고 머리도 다 염색했어요. 알아보지 못하도록요. 그리고선 종이 한 장 들고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이 동네 곳곳을 맴돌기 시작해요. 마침 이 사마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도 다 이 동네 살더라고요. 그들을 한 집 한 집 방문하기 시작했죠.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보건공무원이다, 내가 조사할 게 있다, 또 어느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 그리고 그가 속한 이 조직원들의 작은 정보까지 모조리 수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엄은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컴퓨터에 꼼꼼하게 저장해뒀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녀의 컴퓨터에 조직원들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출신, 전과 방대한 자료가 쌓이게 된 거예요. 정말 엄마의 집념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지만 당장 혼자서 이들을 잡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경찰을 찾아갔고 자신의 자료를 넘겨주면서 제발 얘네들 좀 잡아달라고 애원해요. 물론 혹시나 또 부패한 경찰들을 만나서 모른 척하면 어쩌지 두려웠지만 다른 방도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과 달리 이 미리암의 자료를 본 경찰이 충격을 받아요. 50대 여성이 혼자 이 동네 잠입해가지고 이 모든 정보를 다 빼놨다고? 어떤 조직원 어느 집에 살고 어떤 범죄를 주로 저질렀고 누구랑 어울리고 걔의 친척이 어디에 사는데 걔가 어떤 마약을 다루고 정말 대단했어요. 결국 이걸 토대로 자신감을 얻었는지 멕시코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제타스 조직원의 일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뻐할 땐 아니었어요. 정작 그때까지도 여전히 딸 카렌의 행방은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핵심 인물 사마의 검거에도 실패했고요. 미리암도 경찰도 그걸로 골머리를 앓던 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에나 카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납치된 카렌이요. 근데 그 가게로 우연히 사마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가게는 누나가 사라지고 이제 남동생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라는 사람이 모르고 이 가게에 딱 들어온 순간 동생은 그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봤죠. 왜냐하면 엄마가 모아둔 그 정보 속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재빨리 신고를 했고 그렇게 사마 또한 검거에 성공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어 경찰의 길고 긴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끝내 사마는 납치를 저지른 핵심 공범의 이름을 토해내요. 그는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보니까 겨우 18살 남성이더라고요. 빠르게 얘도 체포해서 신문을 했죠. 또 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암 역시 이미 여태까지 많이 개입을 했으니까 자진해서 그 신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이걸 통해 딸에 대한 작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인 크리스티안이 어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잔뜩 겁을 먹고는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배가 고파요. 납치범이긴 해요. 근데 잔뜩 쫄고 애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용히 지켜보던 미리암이 돌연 자리를 뜨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치킨과 콜라가 있었습니다. 얘 주려고 사온 거예요. 이때 경찰들은 그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죠. 어쩌면 저 사람이 당신 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냐. 여기에 미리암이 말합니다. 쟤도 배고픈 어린애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난 여전히 엄마고요. 워낙 미리암이 좀 비상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로 범인의 마음을 사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혹은 정말 그 어린 남성에게 동정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게 먹혔습니다. 크리스티안이 감동을 받았고 이후 카렌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두 살해한 후 시신을 어디에 매장했는지 위치를 자백합니다. 가보니 그곳은 버려진 목장입니다. 여기를 다 조사해 보니까 무려 20구의 시신이 발견돼요. 경찰과 함께 이 목장을 찾았던 미리암은 저쪽 바닥에 떨어져 있던 딸의 스카프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까요. 조직원들이 납치한 사람들 여기로 데려왔어요. 특히나 카렌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매달아서 고문을 했고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황산에 넣어서 녹여서 이 목장 근처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근데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카렌의 제대로 된 시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나마 찾아낸 딸의 유해는 황산에 미처 다 녹지 않은 머리뼈 일부와 갈비뼈 뿐이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눈앞에서 사실화된 순간입니다. 엄마 미리암에게 그동안 참고 있던 고통이 밀려들었어요. 한없이 눈물이 나고요. 제발 딸이 살아있길 바라면서 지금 몇 달 동안 이 모든 걸 감내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발견되다니. 자식을 잃은 엄마는 이제 분노와 고통 속에서 이대로 주저앉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미리암 역시나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딸 납치 사건에 개입된 다른 범인들 찾아내려고 더욱더 눈에 불을 켜게 되죠. 이미 붙잡혀 있던 그 사마와 크리스티안 설득했고요. 추가 범인들의 인적사항 다 파악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딸 카렌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성 엘비아가 있습니다. 그녀도 관련자더라고요. 사실 카렌이 실종될 당시 엄마는 엘비한테 가서 혹시 카렌에 대해 너 뭐 들은 거, 온 거 없냐? 뭐 수상한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았냐? 여러 가지 물었어요. 근데 이때 엘비아는 전혀 아는 게 없다 라고 시치미를 댔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녀는 카렌과 가장 가까운 데 살면서 그녀의 출근 시간, 동선까지 알고 있고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리암은 속이 뒤집혀요. 하지만 이건 정황 증거였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답게 차분하게 뒤를 캐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알아낸 게 이 엘비아가 수감되어 있는 한 카르텔 조직원과 연인 사이더라고요. 즉 그 조직원 남친한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성립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엘비아가 그 남자한테 면회를 갈 때까지 잠자코 기다립니다. 그러다 결국 현장을 덮쳐서 체포에 일조하게 돼요. 이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가족이 그때 카렌 몸값으로 지불을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중에 일부가 엘비아에게 갔더라고요. 수고비로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렇게 범인 색출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미리암은 지역에서 거의 카르텔 사냥꾼이 됩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납치범들 하나하나 추적해 가던 과정에서 한 명이 보니까 이 동네에서 평범하게 꽃을 파는 꽃집 사장님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는 납치범인 거고요. 이번에 미리암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권총 가지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붙잡아 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무려 1시간이나 대치했죠. 정말 점점 대단해져요. 그렇게 미리암은요, 무려 3년간 자체 수사와 또 검거를 진행했고 이 납치 관련자 중 10명을 찾아내서 경찰에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몇몇은 아까처럼 직접 자기가 넣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어요. 이 미리엄의 행보가 소문이 나면서 점점 그녀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던 2017년 3월 문제의 조직원들이 다 수감되어 있던 어떤 교도소에서 대규모 탈옥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잡은 범인들이 허무하게 다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분명 미리암을 노릴 거예요. 그녀 또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즉각 경찰에 보호를 요청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엄이 이 범인 추적을 멈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도 여전히 막 차 안에서 잠복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예의주시했죠. 덕분에 마지막 목표 중 하나였던 관련자 여성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어떤 여성이었냐면 카렌이 납치되고 와서 너 좀 예쁘게 생겼네? 라는 이유로 막 카렌의 얼굴 짓밟고 모질게 고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달 후인 5월 10일입니다. 그날 미리암은 늦은 밤 자신의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합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 색출자 그 여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깁스를 한 상태였죠. 조심스럽게 깁스한 다리 꺼내가지고 차에서 내리던 순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남성 둘이 내리더니 기다렸다는 듯 미리암에게 13발의 총을 발사합니다.
당시 거동이 불편한 미리암은 몸을 미처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죠. 딸을 죽인 범죄자들에 대한 어머니의 복수가 그렇게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미리암이 숨진 날은 하필 멕시코의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게 돼요. 사람들은 죽음의 분노를 느꼈고 또 그녀의 외로운 사투에 공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도시 광장에 미리엄을 기리는 명판이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또 생각해보면 아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잖아. 근데 얘네는 너무 무심하게 대응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엄 죽은 거 아니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카르텔 범죄 조직의 소탕에 어떻게 우리 정부는 이렇게 소극적이냐 항의 시위도 열렸고요. 멕시코 당국 또한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우리가 결코 그 미리엄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리엄이 죽은 지 3개월 후에 경찰들은 그녀를 살해한 범인 2명을 붙잡게 돼요. 예상대로 탈옥에 성공한 그 조직원들이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경찰은 미리암이 남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납치와 관련된 또 다른 범인들도 하나하나 색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에서는요, 피해자 가족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카르텔을 쫓고 있어요. 동시에 위험한 일을 하니까 카르텔의 살해 표적이 되고 있고요. 과거 미리암이 조직을 추적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우려했어요. 아니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데 당신도 무참히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러고 사냐고요. 이때 미리암이 말했죠. 그놈들이 날 죽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딸이 살해되던 날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정말 강한 모성애와 집념을 보여준 미리암의 삶.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